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시다 정권은 기업의 탈중국 지원하라. 외국의 대중 직접 투자는 81% 감소. 횡포한 시정권도 아직 중일 우호에 얽매이는 정재계, 이런 제목으로 다무라 히데오라는 사람이 석간 후지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 쇠퇴 언서를 틀어막고 불편한 정보를 숨기거나 분식하는 경우가 시진핑 정권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국제수지만큼은 국제통화기금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전개를 하고 있네요. 이 분식이라는 용어는 회계에서만 쓰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이 용어도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낸 용어겠죠. 분식회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히스테리성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그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 그 우리나라 그 문정권이 통계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도 결국 다 이런 크게 보면은 이제 분식이라고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일 경제협회와 경단련 그리고 일본 상공회의소 대표단이 1월 하순 방중을 했지만은 상대는 경제정책 전문가 집단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류소사 부주임에서 이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거 일본의 그 거창한 경제 단체들이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한 사람은 에, 그 부주임 정도다. 거기서도 주임은 높은 거죠. 그 왕위가 뭐 주임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니까 부주임이니까 상대적으로는 약간 뭐 그렇게 뭐 좀 크게 그 호응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안경찰은 이미 이들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SNS 등을 통해 투자자들끼리 상호 연락하지 못하도록 짜고 있다. 중국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은 외자뿐만이 아니라 중국 중산층 이상은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고 하고 정보기술 등 고급 인력과 기업가들은 중국이 아닌 해외 일자리와 창업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대중 직접 투자비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 돈을 빼오는 것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 같아요. 스로프 타임즈는 줄곧 탈중국을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탈중국 디커플링을 지원하라. 그리고 친중 정치인을 제거하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물질 엔진이 몇 년 안에 어떻게 인간을 다른 별로 날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아단 반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반물질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반물질 엔진은 인류의 성간 여행 티켓이 될 수 있다. 반물질 입자가 일반 물질과 접촉하면은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이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에너지는 몇 주 안에 명왕성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반물질은 단순한 공상 과학 기술이 아닙니다. 반물질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반물질 파워를 선간 여행의 티켓이라고 불렀고 라이언 위드와 같은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반물질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네요. 반물질은 거의 규칙적인 물질과 같지만 전하가 반대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일반인들. 그것은 반물질이 규칙적인 물질과 접촉하면 둘 다 소멸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물질과 물질을 충돌 내지는 접촉을 시키면은 두 가지가 소멸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한다. 뭐 원자 폭탄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상징적인 그림을 이렇게 어, 저기 게재를 했네요. 바이든 나발리 사망과 우크라이나 2년 전쟁에 대한 러시아 제재 500건 이상 발표. 딜런 스테이블 포드 원로 작가라는 분이 야후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이든은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성이 적고 지금 상원은 통과했는데 하원이 지금 2주 휴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연장되고 있는데 공화당이 주도하다 보니까 좀 공화당 쪽에서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 거죠. 이 사진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회담에서 율리아 나발라야와 포옹하고 있다. 이 나발라야라는 사람이 여성분이 러시아의 푸틴의 정적 나발리 여기 제가 나발디라고 잘못 썼네요. 그 부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거 그런 모양새를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한 그이 터커 칼슨의 블라드미르 푸틴과의 인터뷰를 또 비난했다는 것도 소개하면서 바이든은 이번 제재는 기존의 뭐 러시아의 금융 부분 방위산업 기반 조달 네트워크 및 여러 대륙에 걸친 제재 회피자뿐만 아니라 나발리의 수감과 관련된 개인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제재를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발리 부인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푸틴이 해외에서의 공격과 국내에서 억압에 대해 훨씬 더 가파른 대가를 치도록 보장할 것이다. 어쨌든 이 러시아를 그 주요 그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외교적으로 그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기도 하겠지만은 푸틴의 정적 나발리의 죽음을 부각하는 미국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그리고 그의 부인을 보호하는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정적이 죽었다 해도 이 정도까지 대응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는 미국하고의 그 국제 관계가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슈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슈머가 하는 얘기를 그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크레인스카 프라보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슈머 의원이 한 얘기는 저는 이 대표단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미국이 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토와 유럽 동맹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크라이나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무기에 대해 배우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슈머 의원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보좌관들이나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이 파란 옷인가요? 그건 이런 재킷이라고 양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징적인 또 옷도 입고 간 것 같습니다. 하원 보고서 저 압력을 주는 행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좌파 덫에 걸린 부인 감싸기 위해 외교 결례. 독일 방문 연기가 이거하고 연결되는지는 뭐 때문에 연기를 했지? 국내 사정이 뭐가 급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총선 관계로 좀 또 민생 관계 뭐 이런 거로 얘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그 석간 후지는 어, 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게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국빈 방문 나흘 전에야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이유는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심한 외교 결례다 이거죠. 생각 나라에서도 그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한국 언론이 거의 한결같이 꼽는 진짜 이유의 평판이 나쁜 기뻥 김건희 여사가 서구의 화려한 의교 의전장에 서면 국민 정서가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에서의 영향도 있지만 부인을 감싸기 위해서라면 외교 결례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너덜너덜한 대통령이다라고 아주 까고 있습니다. 석간호지가 1월 26일자의 본연제로 자유주의 정권의 존속보다 부인을 지킨다. 윤 대통령은 상황을 총람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눈을 잃고 있다고 지적을 자기네들이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대담에서 대통령은 부인의 가방 수령에 대해 딱 잘라 거절하지 않은 것이 전 문제라면 문제라고만 말해 또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부인은 종북 목사로부터 34만 행 상당의 가방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당했다. 좌익 언론이 벌인 함정이었지만 받아버린 사실은 무겁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네요.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 2월 15일자 사설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거듭된 민심 읽기 실패가 이번 외교 결례를 낳았다고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권 지지율이 일본식 표현은 그 한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 한동훈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동훈 주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보수 진영으로서의 유일한 구원이라고까지 좀 삐직 아니 좀 꼬집는 그런 기사를 냈네요. 자, 왜 그거 가기로 한 왜 그 이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가기로 했었던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에 악영향 있지만 중국 국유기업 우대 정책 추진한다. 차이나 이코노미 제2판에 있는 내용을 더 골드 온라인에서 편집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에서의 민간 기업과 국유 기업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진민퇴, 국유 기업은 앞으로 나가고 민간 기업은 지금 퇴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추세가 2013년 이래 아마도 2008년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좀 있었던 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정책의 목표가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간 기업이 불리한 조건으로 국유기업의 자산 매각을 강요당한 유명한 예도 여러 존재하고 아주 싸게 강제로 인수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겠죠. 산시성의 석탄 산업이
성의 국유기업 아래에 통합되어 민간 소유의 탄광이 스며들었다는 예도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게다가 시진핑이 권좌에 오른 이후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국유기업 우대 경향이 밝혀져 다양한 지표에서 국영 섹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좌우한 민간 기업한테도 이 기업 내 공산당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 거버넌스 구조가 문제다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사회에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진 위에 공산당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도 다 공산당 통제하에 두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하고 싶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유기업은 경제 성장에서의 공헌 정도에 비교하면은 너무 많은 것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 자본, 에너지. 한편 민간 기업의 차입은 제2금융권에 의한 융자를 제한하는 대처에 의해서 규제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미중 대립은 자유자본주의라고 표현한다면은 국가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좀 현재 미중 대립 관계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민주주의 내 국영기업은 공공재에 국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한전도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철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국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좌빨들은 민영화하면 가격이 오른다 해가지고 많이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그 우체국을 민영화 시켰던 거에 대해서 뭐 실패라고 계속 그 공격을 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뭐 또 없어요. 보면은 그게 우체국이 문제다 하는 것을, 어, 그런 것은 또 정치 그 프레임 속에도 들어가는 거 아닐까 하는데, 에,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 그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요거 독특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편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에, 지금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그 이메일 등으로 하고 우편으로 오는 것은 뭐 세금 고지서나 뭐 보험금 뭐 내고 뭐 이런 거고, 어떤 경우도 그런 것들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종이 보내는 걸 없애서 경비를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손편지 쓰는 사람이 이제 없겠죠. 뭐 자관 어쨌든 그 옛날에 그 우체국이라는 우정사업본부의 그 기능은 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소포라고 그러죠. 그게 옛날에는 그 우편 택배 이런 용어를 했다가 혼동이 되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이 소포라는 명칭으로 다시 바꾼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곧 그런 것도 그 민영화 개념으로도 한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들을 썼는데, 이 국가 자본주의라는 게 바로 공산주의의 다른 말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 의견 이승만 러시아 공산 전체주의 본질 꿰뚫은 위대한 정치가 했는데, 그 위대한은 제가 가로치고서 뭐 위대한이라는 말까지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히트를 쳐가지고 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 다음 장서부터 시작하는 그, 그 소개하는 내용들도 좀 그런 면에서 이 김승덕 칼럼니스트가
제목을 붙인 거는 조금 인프레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게 이런 용어들을 붙이면은 이제 또그 좌빨들이 그 아니면은 그 프레임을 씌우고 뭐 선전선동을 한다 이런 거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분이 이제 칼럼니스트인데 기사는 사실을 쓰고 소설은 아니다. 컬럼은 의견을 쓴다. 미국 외국 뉴스 이런 걸 보면은 의견 이게 의견이라고 앞에 붙여요. 오피니언이라고 어떤 경우에는 레포트라고도 하고 레포트라는 것은 보도가 또 아닙니다. 의견이 들어갑니다. 단순 사실만 전달하는 게 뉴스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사의 견해도 들어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컬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의견을 쓴다. 기자도 의견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켰지만 가오도 있다. 그건 뭐 그렇고요. 이승만이 통찰한 러시아의 침략 복능, 공산주의 따르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 푸틴까지 이어지는 표토르 대제 스탈린의 유산, 남의 나라 침략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주국이어야 할 미국도 현재 완전치 못하다. 결함민주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로 인식한 이승만은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위드로우 윌슨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학 지도 교수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학 박사를 미국에서 배우기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에 그만큼 또 서구 정치에 대해서 그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광복 직후 45년 11월에 그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그 전 대통령하고 하지 중장 그 미 군정 사령관이죠. 이렇게 찍은 기념사진을 좀 보도를 했네요. 상해 임시정부 인사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한 미 군정. 왜 그랬을까? 월리암 도노반이라는 분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CIA의 전신은 OSS의 초대국장이었는데 1943년 중국의 중미 합작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CIA가 공작한 것은 모택통이 승리할 것을 예측해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주은래 씨로 기억이 되네요. 다들 젊었을 때인데 또 모태통 자신도 상당히 대학까지 공부한 엘리트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주은래 씨는 외국 유럽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그래서 일본군과 싸운 것은 장개석이었지 공산당이 아니었다. 싸우는 신용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당을 키운 CIA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 이후에 연합국끼리의 견제로서 독일하고 없어지면은 나중에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될 때는 서로 또 세계 패권에 대한 얘기가 또 좀 되지 않겠냐 하니까 또 소련을 견제할 만한 또 그런 공산 국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미국 CIA가 지원하고 물자까지 지원했다는 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대춘풍이라고 국민당의 대춘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안국 수장도 했고 국공합작일 때도 자관 반공주의자로 활동하다가
1946년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을 하는 그 진행자는 조선의 독립은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한 게 아니고 미국의 원자탄 두 방 때문에 미국 때문에 독립을 당한 나라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다 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민족의 비애이기도 하죠. 2차 대전 후 미국은 장개석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 패권 싸움이 연합국끼리 대립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개석이 김구 선생한테 20만 불,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천억 정도 되는 2천 뭐 얼마인지 모르겠 엄청 큰 돈을 가서 건국에 힘을 쓰라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을 장개석이가 먹는다 그러면 일단 조선 때하고 같이 이제 그 4대주의가 되는 어, 그런 나라를 장개석이는 희망했겠죠. 그러니까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런 게 못 가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 따라서 김구는 친중 반미 세력이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반도와 만주를 먹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국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라고 그 역사를 그 해석을 하네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국사 그 배우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지우기가 목적 아니냐? 음,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정통성을 제거한다. 4.19 그러니까 이 4.19 뭐 정신하면은 이승만 아주 나쁘게 보게 하는 거죠. 또 박정희를 지우는 것은 5.16 혁명, 경제발전 이런 거 지우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보면은 자주 독립파 성격인 게 좀 셀릴 것 같아요. 미국의 허수아비는 아니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것은 미국에 대항했다기보다는 글로벌 리스트에 저항한 대통령 처분에 대한 번복이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억제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핵개발 저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대통령의 평가를 절하했던 이유는 북한에서 했다기보다는 미국의 그 공작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푸른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미용소 외상회의가 1945년 12월에 있었는데 신탁 통치 얘기를 했었죠. 이걸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합의가 된 게 남한의 정부를 세우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도 서로 약속을 한 거는 다 군대는 철수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철수가 되는 바람에 이제 6.25 한국전쟁이 터진 거죠. 일본 멸망 작전이란 게 있는데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오키나와까지 점령한 이후에 결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큐슈 이 남쪽을 그 상륙하려는 그런 일본 멸망 작전이 있었다고 미국 이거는 뭐 치면 나온다고 그러네요. 어,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피해가 많았던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자살 작전으로 대항을 상륙을 방어하는 것을 준비를 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30만 명 이상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결론은 또 이 소련의 참전 여부가 변수였는데 그
그 만주 쪽을 공격을 하면은 이 일본이 저항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래 가지고 이제 서로 협의는 됐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한국의 분단에 이제 왜 불씨가 좀 일어나는 거고 일본의 방위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만주 관동군을 소련이 공격하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일찍 와가지고 일찍 그 공격을 시작했는데 왜 공격을 했냐 그러면은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히로시마 핵폭격이 일어나고 소련이 3일 후에 또 만주국을 침공하고 나가사키 핵폭격이 또 일어나고 일본은 8월 15일 항복을 하면서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이제 일본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 원자탄은 일본의 항복을 빨리 받기 위해서라도 했지만은 원자탄 투하는 소련 견제의 목적도 있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항복 협상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선 분단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한국이 분단 국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야가 좁은 이 국뽕 역사학자나 어, 좌파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미국과 소련의 힘의 대립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힘이 약한 나라로서의 피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맞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미국의 군산 복합법제들은 땡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H9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뭐 이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뭘 하든 아까 이 왜 일본 상륙 작전할 때 30만 명이 죽어 갈 것을 예상하면서도 상륙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지막지한 그 군비 무기를 미국에서 엄청 생산해 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련이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원자탄으로 해가지고 2차 대전 말기에 후에 미국이 엄청 무기 잉여 재고가 많이 생겼다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건 소진을 해야 군수업체가 돌아가잖아요. 한국 전쟁이 딱 그때 마지막에 발생이 됐다 이게요. 자, 이렇게 냉정하게 미국을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도 보는 해석이 균형 있는 이런 어, 역사를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공감하게 됩니다. 어, 한국에 빨리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해방기에 한국 민심을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회주의를 그 선호하는 게 70%, 자본주의는 고작 14%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이거는 뭐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서북 청년단은 북한에서 주로 내려온 사람들인데 자본주 사업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탄압을 받고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반공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됐단 얘기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도 참여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혀가지고 물론 이 4.3 사건의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주도민 많은 사람들이 이때 또 미국, 일본으로 도망을 많이 가서 현재도 제1조총련 이런 쪽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어, 의견도 있습니다. 1948년 12월 19일에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됐다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청성 없는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좌파들이라고
현재 우리나라 현 상황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미국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김구의 행적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하지 중장의 상해 임시정부 유인 추방 계획까지도 어, 조병옥 씨한테 1945년 12월 31일 날 어,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이 민주국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상해 임시정부들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것 같다. 다 추방해가겠다 중국으로. 이런 견해를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이 조병옥 씨의 회고록에 나온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암살이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있었겠느냐? 안두희 씨가 어, 죽였다고 그러죠. 그 이런 거로 하면은 그것도 미국의 공작일 수도 있다. 아, 증거는 없지만 이런 거는 이제 소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어, 동네 병원서 항암제 막는 시대 열린다. 김명지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신약 개발 업체가 미국의 뭐 MSD라는 기업과 계약을 해서 뭐 단군 이래 최대의 기술 이전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정맥 주사하던 그 항암제 맞는 게 피하 주사로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그 크게 좀 성공을 했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편집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 인터뷰한 사람이 부사장이고 이제 그 여기만은 생화학 박사 및 미국 특허 변호사라고 돼 있는데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라는 사람의 인용말이 더 좀 생각을 곰곰이 하게 돼요. 이 사업 개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약자겠죠. 네 가지가 필요하다. 사업 개발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영어, 기술에 대한 이해도, 사회성, 사람들과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치, 문화, 예술, 상식. 어렵네요. 참, 이 사업에 성공한다는 게. 근데 이제 이 부사장은 한술 더 떠서 법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서양 사람들은 뭐든지 계약이죠. 이 민주주의도 계약이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뭐 말로 해도 되는 세상인데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도 지적재산까지 너무 하니까 미키 마우스 같은 것도 한 이제는 공개해도 그냥 아무나 갖다 써게 해도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근데 요게 이제 재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 조금씩 이렇게 그림을 변형을 시킨답니다. 미키 마우스도. 그러면은 또 계속 특허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어, 월트 디즈니 그 후손들이. 그래서 미국은 그런 계약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이거를 매우 높게 훔쳐가지는 않으려고 글쎄요. 그 훔쳐가는 것은 중국만 훔쳐가는 건지, 어쨌든, 그런 개인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국가니까, 이런 계약도 성사를 해서 돈을 벌게 되겠죠. 이 기사 중에 내용은 어, 현대건설인가 어디가 연간 30조 아니 30조를 했는데 현대건설은 더 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는데 한 방에 30조 거래가 성사가 됐다 하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